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의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스피커가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쌍욕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진짜. 지금 저희 극비 사항을 다 얘기해가지고. 그래요? 네. 뭐 극빈 아니고 맨날 그래요. 맨날 바쁜 척. 네. 제일 안 바쁘신 분 같긴 한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민현이? 이게 뭐 막판 좀 조급하게 제가 하느라고 좀 자료를 작성하는데 약간 좀 네. 시간이 걸렸네요.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미리 좀 준비 좀 왜냐면 하겠습니다. 우리 새끼 PD가 네. 막 제가 여기서 옆에서 핸드폰 갖고 계속 언제 들어오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방송 사고로까지 갈 수 있는데 뭐. 뭐 유튜버 방송사고 해서 뭔 방송사고야. 뭐 유튜브 막 찍는 거예요 그냥. 네. 어차피 우리는 12시인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시청자와의 약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하지만 뭐 자유롭게 그런 뭐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이 안 그러면 안 나오네요. 돼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광고가 있으면 안 되죠. 광고주한테 아주 그냥 욕을 엄청 먹죠. 바로 빼죠 광고. 네. 근데 뭐 광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거 빈글에서 광고 나옵니까? 아니요. 이건 후원이고요. 이거 광고가 아니고. 아니, 광고 불쌍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네. 오 가수가 어떤 음. 그 행사를 할 때 TV 프로인데 거기 이제 코카콜라의 협찬을 받았대요. 그래요. 코카콜라의 협찬을 받은 그 TV 프로그램인데 뭐 경연 프로그램 같은데 거기서 경쟁사의 그 음료의 이름을 펩시를 얘기해가지고. 맺히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분쟁이 생기다가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잘 뭐 해결했다고 그런 누구예요? 얘기하더라고요. 강모 씨라고 누구예요? 뭐 얘기하면 뭔데? 강다니엘? 강다니엘? 예. 남자친구고 잘생기고. 네, 그때 프로듀스 101인가 거기서 어. 우승했던. 나 그 친구 볼 때마다 저희 어렸을 때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별로 못생겼는데 거의. 다니엘이? 네. 바로 올리는 거 봤지. 아니 연예인 얘기만 하면 경고를 울려. 연예인 얘기가 아니고 그 친구는 지금 아니 아이유도 그렇게 안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유는 진짜 아유 좋아하는 저. 그래서 여기 여담이지만 네. 그 해외에서는요,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변태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조가 많대요. 그래요?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그럼 그 나라 안 가면 되네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유 같은 친구들 혹은 뭐 요새 뭐 뉴진스 막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막 인기를 끌잖아요. 뉴진스 얘기 잘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인기를 끌잖아요. 이거 저희 방송 그냥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 끄집어내면 우리는 이슈가 되면 좋은 거야. 우리는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한번 해봐. 그래서- 누가 제일 못생겼습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네.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걔네가. 네. 그런 애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주먹으로 쳐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그래요? 네. 이거 왜냐면 그 서구권에서는 이 한 20살 넘어가면은 이제 역변을 하잖아요, 얼굴이. 그래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빨리 뭐 조로를 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약간 조로를 하는데 그 조로? 우리나라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로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해외에서는 진짜로 그런 게 있대요. 그 어린 그 여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여성 그 걸그룹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성상품화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반면에 이제 뭐 서양 문화에서는 이제 소아 성애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건 무기징역입니다. 네, 그렇죠. 네.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근데 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돌 문화 정말 어린 그 친구들이 이제 빠르게 데뷔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슈가 되곤 하는데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그게 삐딱한 시선이 아니라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돌 문화 자체가 여성 아이돌 같은 경우는 100% 성상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진짜로 뭐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막 춤추고 뭐 이상한 안무 같은 거 하고 요새 뭐 가사들 들어보면은 뭐 진짜로 막 별 시덥지 않은 뭐 성적인 농담 같은 게 영어 가사 속에 막 들어가 있는데 제재도 안 하잖아요. 그런 애들 갖다가
막 홀딱 이렇게 막 헐벗겨 놓은 다음에 무대에서 춤추고 하는 거를 보고 즐기고 이거 소비하는 문화 자체는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뭐 헐벗고하는 그룹이 누가 있습니까? 다 헐벗고 하죠. 안 헐벗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 뉴진스는 안 그러던데. 아니 기사 같은 거 좀 보면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스포츠 뉴스 중에 난 제일 웃긴 그 단어가 있어. 그 숨막히는 볼륨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웃겨. 볼륨감이 그거를 뭡니까, 어린 볼륨감이. 친구들한테도 쓰나요? 쓰죠. 아, 그래요? 네, 다 쓰죠. 오. 뭐 공항 패션 같은 거 하면은 뭐 다 사진 이렇게 출퇴근 패션 해서 그래요? 사진 찍은 다음에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돌 문화라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의 시초는 이제 일본 네. 친구들이 이제 1980년대 아무로나미에 예, 뭐 아무로나미는 90년대 친구고요. 그 전에 소녀대. 예, 뭐 소녀대 그때 당시 뭐 윙크 소녀대? 뭐, 소녀대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뭐 클래식 가서부터 해서 뭐 마치다 세이코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14살, 16살 때 데뷔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그 일본의 그 대중문화의 한 획을 걷던 친구들 중에 네. 하나고 그럼 난 문화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 그 문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난 지금 나오는 아이돌도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안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했다고 하면은 난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난 괜찮고 좋던데 난 뉴진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 사실은 저기 민현이랑 1시간 내내 봤거든요. 뭘요? 뉴진스. 왜 그 애 뭐 딸뻘 아니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룹이라는 거 만들게 네. 되려면은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 잘하는 친구, 랩 잘하는 친구, 춤 잘 추는 친구, 그다음에 얼굴마다 많은 친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센터. 얘네들은 다 잘하는 거야. 그죠? 5명이 다 센터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그리고 약간 좀 그 차별화는 뒀더라고요. 뭐 걸그룹을 추앙하는 건 아닌데 그 기존의 뭐 과도한 어떤 섹시한 의상이나 헐벗은 그게 아니라 없죠, 그죠? 네, 소녀들 그 정서에 근데 맞게 가사는 그 안 나이에 그렇던데. 가사는? 가사는? 네, 가사는 막 뭐 아니, 이상한 가사들 엄청 많잖아요. 가사는- 뭐죠? 그 가사 귀에 어텐션? 들어와요? 아니 가사 그거 뭐 분석하는 그 기사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는 가사는 안 들어들어. 그 삼촌들의 성적 대상화가 아닌 뭐 이지랄하면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이제 페미니스트 기자가 쓴 기사거든요. 되게 웃겼어. 그거 그러니까 보고. 그 사람은 그 가사에 대한 그 뜻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니 그게 그냥 그 가사예요. 아닐 수도 있어. 내용이 그거라니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저기 그리고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그런 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지. 저게 뭘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런. 저는 뭐 중요한 건 네. 저는 뉴진스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블랙핑크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유가 그 뜬 것도 사실은 그 삼촌 팬들이 띄워준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 아직 저 미성년자일 때 데뷔해가지고 삼촌 팬들이 막 오빠다 내가 오빠다 막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신드롬 같은 게 불어서 그런 건데 사실 아이유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고 노래 잘하는데. 예쁘다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주 이쁜 건 아니지만 노래 잘하는데. 아니, 가창력으로만 따지면 뭐 열 손가락 하나 들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참 그런 어떤 열풍이나 신드롬 같은 게 이 언론을 통해서 참 이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건 있네요. 뭐냐면 이호정 얘기 들어보니까 가수면 노래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그다음에 아니, 뭐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퍼포먼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본질을 흐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니 대세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욕을 하면 안 돼. 대세가 뉴진스야. 그럼 뉴진스 싫어하잖아요? 그거 왕따 된다? 너 왕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어딨어. 난 나훈아 좋아하는데 나훈아가 짱이지. 최근에 저희 그전에 심수봉님의 노래를 들었는데 여전히 그 노래는 역시 예전 트로트와 가요가 짱이죠. 함께 좋죠. 아, 저는 그 옥슨 80 막 이런 옥슨 80. 막 그런 시대라서. 목숨 팔고? 네. 저기 홍서범 씨가 조갑경. 홍서범 아저씨. 그다음에 활주로 막 이런 밴드가 좋지 않습니까? 활주로. 네. 배철수님의 그럼요. 한국대학교. 라이너스 막 이런 밴드. 이거 좋죠. 그런 게. 너무 오래됐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런 노래 들었는데 뉴진스 사랑합니다. 어쨌든. 뭐야. 결국- 마무리가 결국은 이래. 제롤리님이 구독을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님이 소녀대 저도 알아요. 소녀대에서 이제 시자가 붙어 소녀시대가 된 건데. 아니 이제 소녀대가 일본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실이 누나가 있었습니다. 방실이 시스터즈, 서울 시스터즈. 서울 시스터즈. 방실이 누나가 안타깝게 또 지금 몸이 됐었잖아요. 많이 안 좋으시다고 아직도 하더라고요. 저기 살아 계시나요? 방실이 아직은 누나? 생존해 자세히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새벽에 근데 뭐 갑자기 갑자기 달려가. 연예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소차게 몸을 싣고 꿈도 싣고 아니 그거는 진짜 좋은 노래예요.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뭘?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룹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 무게 나가신 분들 아, 많았죠. 성원관 씨, 그쵸? 소방차에. 네, 성원관 씨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계보를 아이돌 중에 그런 아이돌 신동. 중에 그렇죠. 신동이 신동이 마지막으로 했었죠. 아마 조만간에 새로 나온 그룹들 중에서도 그 통통한 친구 한 명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신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맨날 똑같이 그러지 말고. 하여튼 최근에 그 블랙핑크의 지수가 짱이죠. 제니지. 네, 지수죠. 제니는 동남아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그 뭐 갑자기 부동산 뉴스 시작해놓고 지금 그래요. 한 뭐 10분째 이해 가죠. 하여튼 핑크레이디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었대요. 아 그렇습니까? 핑크레이디 아십니까? 핑크레이디 80년대의 핑크레이디. 네, 저는 근데 핑크레이디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사카이 노리코. 뭐 상당히 스카이 좋아했죠. 노리코 얘기는 뭐 엄청 많이 해요, 하여간에. 전 사카이 노리코의 16살서부터 46살까지에 대한 일대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음악도 들려주셨어요, 저한테. 사카이 노리코. 그분한테 돈 많이 썼죠. 저. 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방실이 킥복싱 챔피언이랑 결혼했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저한테 몸이 안 좋으시. 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요즘 아이돌 중에서는 뉴진스요? 뉴진스? 네. 저는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따 봐봐 안 봐. 그냥 기사만 봐가지고. 하여튼 뭐 좋은 사람들이고 네. 뭐 돈이 많이 들어간. 뭐 논란이 많던데 그 뉴진스 그 프로듀서가 음. 빨갱이라 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막 저기 장송곡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SBS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 순방 가는 그 화면에다가 그 삽입해 가지고 넣고 막 그래요? 안녕 잘 가요 막 이러면서 뭐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요 막 이런 가사로. 그리고 또 처음 비행기가 듣잖아요. 추락하기를 바라는 네, 그 신부도 그 신부님이 성공회에 대해 그 성공회 신부가 계셨잖아요. 파면됐습니다. 아 파면됐어요? 오늘 아침에 파면됐어요. 어. 네. 미친 놈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저는 그래요. 성직자인데요. 그분도. 네, 또라이죠 성직자인데, 완전히. 그분이 이제 그 신부님이시잖아요. 아니 그게 신부님.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성직자는 사실은 없잖아요. 정신병자죠.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네, 그런 인간을 음. 그 신부로 봉직을 해준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또 생각하는 게 옛날 그 해민 스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혜민은 또 기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기어 나. 설민석, 혜민 다 기어 나오더라고 또. 설민석 씨. 설민석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역사 강의한다고 난리치고 네. 있고. 혜민은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그분 아직도 페라리 타고 다니나요? 아 그럼요. 아 이거 팔겠어요 그걸. 아, 그래요? 그거 뭐 저기 게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외국인이랑. 무소유의 네. 그 항상 그 기본을 갖고 계신 분은 참 진짜 빨갱이들 중에 정신 나간 빨갱이들 너무 많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연예인 얘기 갑자기 네. 그 하다가 왜 연예인 얘기는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연예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이제 네. 부동산 뉴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 더 하죠 연예인. 요즘엔 저도 뉴스나 지나가다 봤더니 그 친구 그 개그맨 이름이 생각 안 허경영. 나요. 아야 허경영이라. 허경영. 허경영. 허경환. 언밸런스는 친구 있잖아요. 닭 팔아서 저기 빌딩 샀다. 닭가슴살 팔던 친구. 지금 허경환보다 허경환이네 허경환. 허경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그 김민경 씨라고 아시죠? 김민경? 김민경 씨. 그 그룹 여자 아니 중에서. 아니 그 많이 먹고 유민상이랑 같이 아, 맨날 그 맛있는 녀석들. 아 그분이 사격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어요. 네, 뭐 그런 종목을. 근데 그게 일반 사격은 아니고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 친구 중에 예전에 그 루지 있죠 루지. 네, 루지. 루지 국가대표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랑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거나 저보다 한 살 어릴 겁니다. 저랑 친구랑 먹게 해가지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그 루지 국가대표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뭔데 루지 국가대표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루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답니다. 지금 뭐 봅슬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빙상 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집이 남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무주 리조트랑 가까워가지고 그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좀 좋은 학교 좀 가보려고 그 루지를 그냥 샀는데 사니까 국가대표가 됐다. 그렇죠. 없으니까 어. 프로 연맹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마 빙상 그 쪽은. 김민경 씨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는 아닐까. 그러니까 대중화가 돼 있고 그런 많은 건 저변이 돼 있는 상황이 근데 아닌 종목이다 웬만한 그 음. 선수보다 힘이 더 좋아가지고
총을 이렇게 반동이 탕 생기잖아요. 반동이 없대. 그냥 쏜대 그냥. 장점이 있네. 장난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뼈나 뭐 통뼈라는 총뼈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게 사격이 그 정상적인 올림픽 종목에 나갈 사격이 아니라 약간 뭐 다른 네. 뭐 퓨전 그러니까 저변이 이렇게 사격인 것 확대되는 같아요. 건 아닌 거죠. 어쨌든 그 개그맨이라는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도전한다는 거 파이오니어 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이시영 씨도 있었는데요. 네. 복싱. 복싱. 그분은 어때요? 맨날 매 맞아가지고 그래요? 얼굴이 막 상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난 이시영 권투하는 거 깜짝 놀랐는데. 근데 잘하긴 하는데 그 도전 정신은 좋은데 그 연예인이니까 얼굴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좀 많이 그러니까 고친 것 같은데 많이 고쳤어요. 이거를 이렇게 맞으면 알아볼 줄 오고 많이 막 것 그래가지고. 같은데. 하여튼 허경환 그 친구가 뭐 친구는 아니죠. 그분이 그 사람이 뭐 어디에요? 빌딩을 샀다고. 네, 빌딩을 사가지고 80억짜리. 80억짜리인가. 근데 20억 해가지고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샀다. 네,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뭐 건물주가 됐다. 그냥 그게 왜 뉴스에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남의 건물 산 거는 되게 또 추적해가지고 집요하게. 특히 연예인들이 뭐 저기 대출 받아서 빌딩을 샀다는 얘기가 상당히 계속 자주 나오잖아요. 너무 자주 나와요 요즘 네. 들어서 이상하게 상가 샀다는 얘기가. 그죠, 여자 연예인도 그 강남역에다 90억짜리 샀다는 것도 나왔었고. 네. 최근에 B랑 김태희 부부는 뭐 작업을 당했다라는 그 얘기가 아, 있어요. 그래요? 안 팔았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제 네. 900억에 샀는데 1,400억 에 1,400에 내놨는데 네. 다시 매물을 걷어들였고 작년에 900억에 산 게 뭐 설계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설계당하기 내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강남역에 그 연예인 이름이 상당히 못나 여자 연예인인데 그 90억 주고 산 그 주택도 김나영. 김나영. 네, 김나영 씨. 이분이 정말 진정한 눈탱이죠. 그 나한테 와서 쓰면 한 60억에 살 수 있었는데 눈탱이. 어디에 가가지고 30억을 플러스로 받아먹고 왔더라고. 그거 컨설팅 잘 받아야 됩니다. 그거 누군가 30억을 싹 헹군 거잖아. 아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아니 근데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저희 시청자분들도 만약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뭐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근데 전화번호가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2135-7697. 우리 전화번호는 우리가 못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어요. 네,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시게 되면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고 했는데 참 뭐 경기가 안 좋다 뭐 한다 그래도 부동산 저 통건물 사고 하는 것들은 다 연예인들 네. 돈 있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다 그분이 사고. 산 데가 좀 의아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수원에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인계동에다가. 네, 인계동. 그러니까 인계동 같은 경우가 상권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게 되면은 어디라고 얘기하면 술집 되냐면- 많은 데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술집 많은 곳인데 젊은 친구가 많이 가는 곳은 아니고 이제 중장년층도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안마 이런 거 많고 룸사롱 막 이런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맞죠? 유흥 쪽이 쟤 웃는 거 보니까 가봤네. 인계동이라고 하면은 유흥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들은 바로 의하면은. 뭐 일산이나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뭐 유흥 그 타운 느낌이 드네요. 네,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그 앞에가 이제 KBS가 있어요. KBS 드라마 세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연계됐으니까 연예인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여기가 좀 괜찮은 지역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뭐 교통도 좋잖아요. 그 분당선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쪽보다는 그거 살 돈이 있었으면은 80억 정도 살 수 있었으면은 서울에 그죠? 용산 같은데 그죠? 얼마 전에 이효종 소장이 직접 현장도 갔다 오고 그 클라이언트 만났던 네. 그 어디죠? 거기가 저기 숙대입구 근처에. 숙대입구 근처고 네. 남영역이 아니라 숙대입구역 남영동이지 근처인데 정말 남영동이지. 남영동이고. 네. 그 어디에요? 저기 용산 공원 바로 옆에 붙어 네,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제일 그거- 비싸질 땅이죠. 네, 거기가 엄청 비싼데 금매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부탁한 데도 있잖아요. 평당 1억에 나와 있더라고.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거 60억밖에 안 하는데 네. 그걸 그걸 샀어야지. 샀으면은 진짜 한 10년 있으면 대박 터지는 건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컨설팅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네. 우선은 뭐 뉴스 볼까요? 그래요. 20분이 지났네요. 그만 끝낼까?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자, 해가 가기 전에 규제 지역 풀린 수도권에 생긴 일이라고 나옵니다. 네. 난 이거 기사 보고 참 이거 기자가 저는 이런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김희정 했다. 기자. 예. 얼굴이 안 나오네. 얼굴은 안 나는데 이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이호조 소장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불법 증여라든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고 있는 증여, 네. 그다음에 그 개인 간의 거래, 네. 뭐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하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워낙 그 거래 금액 자체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있는 호가 대비 너무 저렴하게들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 또 추가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그렇죠. 개인 간의 거래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던 네. 거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 한 2년째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놈의 규제 지역만 해제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점프를 합니다. 취득세도 완전히 깎이고 네. 지금 증여 취득세 얘기도 되게 이게 논란이 컸었던 건데 아니 내가 내 자식한테 그 5억짜리 집을 증여를 하잖아요. 서울 네. 안에서. 그럼 내가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가 내요. 그리고 받는 내 아들은 13.2% 취득세를 또 내야 돼. 네. 이게 뭔 개 같은 일이야.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네.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증여를 받게 되면 5년을 보유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었단 네. 말이죠. 근데 내년서부터는 10년을 보유해야 돼요. 참.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5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액이 얼마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세라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냥 갖고 있으면 죄라고 하는데 보유세를 막 두드려 패면서 이거 5년 10년 늘린 게 또 갖고 있는 동안의 이득을 더 그 편취 세금으로 걷기 위해서 그렇죠. 기간을 늘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묶어놓고 패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 팔면은 죽을 줄 알아? 이래놓고 아니 이거 팔아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팔면 죽인데 증여받은 거는 팔면 넌 죽을 줄 알아 이거야. 그러니까 증여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서부터 이게 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기존의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안 받을지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서울 외곽에 갖고 있던 물건들 있잖아요. 꽤 괜찮은 물건들 같은 네. 경우에도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선은 보유세 부담이 뭐 엄청 클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가 기사가 매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서울 아닌 곳 지금 규제 지역에서 전체가 다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 내가 다주택자다. 근데 애가 집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그 전까지는 증여하려고 그러면 증여세 무섭고 취득세도 막 한두 푼이 아니라 세상에 취득세가 13.2%고 그렇죠. 어떻게 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걸.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그 세금 부담이 완화가 되니까 이제는 눈치만 보고 물건을 이제 증여를 못 하고 있었던 게 활발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오겠죠. 이 뉴스 저희 뉴스 보고 나서 이제 불과 2달 남았거든요. 11월과 12월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여 건수는 아마 올 12월 달까지는 계속 계속해서 많이 진행될 늘어날 거예요. 것이다. 그 이게 뭐 우리가 우려하는 시장 상황처럼 간다라고 하면은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증여를 왜 팔지 팔겠지. 근데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은 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올해 안으로 이제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년부터는 그 증여 취득세의 기준이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증여취득세 부담액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올해 안으로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또 그래요. 그런 내용도 있네요. 근데 그거를 시장가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 만약에 아파트라고 치자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최근에 그런 물건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상거래다 20억짜리인데 15억에 팔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 뉴스에서 보면 고덕동 같은 경우에 뭐 그라시온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뭐 금액이 12억, 나왔고, 13억에 팔았다 그러고. 마포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저 반포 자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가의 주택들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증여하시기 전에는 전문 세무사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유튜버들 우리 같은 이제 부동산 쪽에 관계 되신 분들은 뭐 그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금은 세무사한테. 가서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세무사도 나서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잘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저희 그 고객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얘기를 하지만 세무에 대한 걸 여쭤보시게 되면 저는 최소한 3군데 정도 가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3군데 중에 가서 이 3군데가 다 똑같이 얘기하게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한 군데가 얘기가 좀 틀려.
그 두 군데는 맞아. 그러면 한 번 더 가봐. 네. 진짜. 왜냐면 이게 진짜 세무사들도요. 기존에 세무 담당관이었던 사람들도 나와서 세무사 차리는 분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진짜로. 그러고 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증여를 하던 거래한 이후에 증여세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증여세를 또 제때 안 냈다고 해도 과태료까지 나와요. 과태료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다고 이거 뭐 담당 관할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대답도 안 해줍니다. 네. 걔네들도 몰라서 질의를 해도요. 크게 급하게 당장 해주지도 않아요. 하도 세제가 많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컴플레인들을 많이 받는 세무사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관련된 그 세금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는 세무사분들도 맞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진짜로 막 법을 갖다가 하루 지나면 또 바꾸고 하루 네. 지나면 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세무사들 세무서에도 모르는데 세무서도 사가. 대답을 못 하는데 세무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 법이 이게 너무 복잡하면요 다 힘든 거거든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맨날 뒤집어서 그렇죠 뭘 이거를 추가하고 이거를 추가하고 이거를 추가하고 이거를 추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간편하게.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거 좀 취도 다 틀리고요. 그죠? 규제 지역이다, 비규제 지역이다. 다 틀리잖아요. 다 달라요. 그거 그냥 획일적으로 하나 그냥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깔끔하게. 야,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반대로 어렵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수익 증대에 많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렇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 또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아요. 아니 또. 이거 같은 이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음.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가 딱 정부에서는 이제 그 멍청한 이제 그 홍남기나 막 이런 인간이 이제 법을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 세무서에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은 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세무서에서 그따구로 대답을 하니까 그럼 관할 구청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시에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나서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민사 재판이 될 수 있는데 네. 최신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요 분쟁 사항에 대해서 이제 최신 판례를 그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 이따가 뭐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실 것도 있으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얘기 들어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현재 세법은 그지 같다. 세법 저기 걸레라고 써놓으셨는데 누가? 표시해 주세요. 의학봉사님이 세법은 걸레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래요. 의학풍선님 저쪽 일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세법은 걸레죠. 네. 의학풍선님이 세무사 했었나 아니면 뭐 법무사? 세무 쪽에 계시던 것 같은데. 회계상가 회계. 네, 회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의학풍선님께서. 걸레. 네. 근데 걸레 좀 심했다. 걸레죠. 누더기, 뭐 걸레, 누더기, 넉마, 막 이런 쪽으로. 넉마. 자 네. 세무 회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의학풍선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클릭하게 되면 뭐 주소 나오고 뭐 이런 건 없나요?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계시네요. 아니 의학풍선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이 X자가 됐어. 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것도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둔손 주공이 될 거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것들도 이 사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가 아니라 현재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대출이 안 됐었었는데 아마 이제 아마 언제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 내주서부터 한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될 것 같아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그러면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9억 이상이하고 대출이 안 됐던 분들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12억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대출 한도가.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분양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행사 측에서는 12억까지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어차피 중도금 대출 다 나온다고 하면 네. 지금 규제 지역 내에서 분양이 힘든 그 이유 중에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출 금지거든요. 대출 금지였었죠. 근데 12억까지 풀어줬다고 하면 12억까지는 저기 돈이 없어도 우선은 분양을 받아놓고 있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공사의 마케팅 팀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11억 9천까지. 무조건 11억 9천까지 맞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갈 겁니다. 그게 아마 분양가 때 얹혔을 거라고 봐요. 네. 그게 11억 9천에
1차적으로 미분양 났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중도금 무이자로 갈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발코니 합장 무료 뭐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분양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승인 가격을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올리잖아요. 분명히 12억대로 분명히 맞춰서 올릴 것 같다. 네. 그럼 결국은 분양가도 계속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 분양가가 또 12억의 또 기준선에 맞춰가지고 다 일괄 상향될 가능성이 또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풀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중에 이 분양가 9억 미만을 서울 안쪽에서 맞출 수 있는 단지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5평형은 가능해요. 근데 30평대에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대 신규 분양 단지 중에 9억 원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단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지금 미분양 난 거 중에 제가 예전에 구로거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모아 미래동을 네네. 했던 그 친구도 미분양 난 이유가 뭐냐면 30평대 분양가가 12억대예요. 네. 거기가 아마 서울에서 분양한 거 중에 제일 비쌌습니다. 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오리동인가요? 그거 어디였죠? 오리동. 개봉? 아니 고척이었나? 어디였지? 그 지도 한번 봐봐요. 네. 거기도 30평짜리가 12억이거든요. 그럼 둔촌 주공 아파트가 12억이 분양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자고요. 그 어디 분양받을 것 그 같습니까? 춘춘 주공 받지 당연히 그렇죠. 그걸 왜 받아? 그러니까 미분양 난 거거든. 네. 근데 이제 대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일부 소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었을 때. 그래서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도 분양가가 12억 원이다, 뭐 1억이다. 천왕동이었죠 이게 천왕역. 아 여기였나? 여기 아니었어? 맞아, 천왕역. 천왕역 요거잖아요, 요거. 그건가요? 네. 요거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트레뷰. 네, 천왕역 바로 역세권에 어. 있는 아파트인데 미분양이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양가 너무 비싸서 미분양이 났을 거다 우리가 미리 얘기했었고, 한 미분양이 났고, 이거에 대해 지금 저희가 저한테 컨설팅 의뢰도 들어왔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요. 둔촌 주공 받지 누가 이걸 받아? 그렇죠. 그죠? 똑같은 12억이라고 하면 네. 100% 둔촌 주공까지 누가 천왕역에 가가지고. 근데 이것도 분양가가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네. 아마 조합원들은 보다시피 한 4천만 원대 이제 제안을 했었을 텐데 구청에다가 그냥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최종적인 분양가는 3천만 원, 뭐 3,900만 원, 800만 원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모집 공고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아요. 왜냐면 도장 안 찍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선은 뭐 그래도 둔촌 주공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 분양을 놓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금리만 문제예요, 이제. 금리만 문제야. 빠르면 12월 5일날 분양할 거예요. 네. 12월 올라 그렇게 빠릅니까? 이제는 이제는 12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왜냐면 얘네들은 내년이 넘어가지고 분양을 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또 부도입니다. 또 파산이죠, 파산. 네, 이거 조합원들 이거 그때 기법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더라도 미리 먼저 분양을 해서 계약금 일부라도 땡겨야 됩니다. 분명 분양은 어느 정도 될 거잖아요. 근데 저는 100%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난이 커덕커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분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환을 못 하면은 진짜로 진짜 워크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분양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인 거예요. 희소식이죠. 어차피 지금 분양가가 좀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어쩔 수 없이 겨자 먹기식으로 분양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잡히느냐, 언제쯤 이게 안정화가 되느냐의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또 얘네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기대 인플레가 또 자기네들 예정치보다 높아졌다고 하면서 또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은 총칼 없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칼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섭거든요.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바이든에서 시켰겠지. 바이든이 시킨 거야.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놈의 민주당이 잡으면은 문제가 꼭 생기는 것 같아. 빨리 트럼프 형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요 문제 생기는 나라들이 막 생기거든요. 네. 일단 지금 유럽도 문제 생겼고 동남아 문제 생겼습니다. 영국이 제일 심각하고요.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미국한테 또 무릎 꿇고 길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 생기거든요.
패권주의로 가자는 건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한 번 또 올릴 것 같아요. 올해 말에 한 번 또 올리고 내년 초에도 또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웃긴 게 우리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아파트 금액이 하락이 되고 막 부동산 붕괴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휴일 날 죄송하게도 단체 톡에 문자를 보냈는데 그 FTX가 망했잖아요. 코인. 네, 코인 화폐 거래소가 세계 3위가 망했잖아요. 네. 지금 코인 떡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코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담보가 없어요. 코인은. 그러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거 무슨 코인에는 담보가 없어.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담보가 없는데 그쪽에 들어갔던 돈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잖아. 지금 라임 사태 터지고 김봉현이라는 개 쓰레기 같은 놈이 지금 도망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어디 뭐 미리국 했을 거라고 막 미랑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봉현이한테 그 새끼랑 코인이랑 똑같은 거야. 거기다가 막 돈을 막 맡겨놓고 수익률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는 내가 막 10억이 있으면 10억을 갖다 꼬라 박았는데 네. 걔가 없어진 거야 그냥. 임PD님, 임PD 계시나? 아 그래? 어때 코인 괜찮아요? 코인 다 뺐는데. 아, 뺐어? 어떻게 좀 벌고 뺀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냥 손절. 손절.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뭐 코인원이라고 또 화폐 거래소 광고를 배짱 좋게 또 하고 있는데 TV에서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낮아빠지고 있는 게 가상화폐가 지금 1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주식이죠. 네. 주식이지. 뭐 주식 배당금도 반토막 이상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금리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밟으면은 시가총액 50이 밖에 있는 기업 중에 거의 한 50%는 사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 멍청하게 또 그걸 쫓아간다고 빅스텝 밟는다고 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장이 우리 좀 여당하고 얘기를 좀 잘 좀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데 안 쫓아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되고 뭐 이게 외화 유출이 뭐 되고 뭐 하는 것도 당분간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움직여야지 무조건 가랭이 찢을 때까지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고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코인 얘기하다 보니까 최벨라님 내 코인들. 울어요. 네. 울어. 저 이승원님이 혹시나 해서 코인 해봤다가 100% 날렸어요. 아니 뭐래도 100% 날립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넣었다 100만 원 다 그거지, 날렸다는 루나. 거예요. 루나 같은 경우도 조금 남았어요 나중에. 루나 이거 뭐 저기 누구지? 걔가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 티켓 몬스터? 걔랑 짜고 친 거라며. 그 티켓 몬스터가 진짜요? 루나 폭파하기 전에 1,400억인가 빼가지고 튀었다며. 티몬이. 우리 저기 PD도 이게 코인 전문가거든요. 네. 저 친구가 젊은 친구가 아또 코인 해가지고 돈 맞좀 보더니. 그러니까 이 부동산 뭐 하락이다 이거 부동산이 이게 하락이 되면은 진짜 뭐가 무서운 거냐면 부동산 하락기가 오고 암흑기가 왔다는 얘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해야지 부동산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저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이번 그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동산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 전에도 뭐 전문가도 몇 분 나와가지고 하락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락의 뭐 바닥은 언제쯤 네. 찍을 것이냐, 뭐 내년 상반기다, 뭐 하반기다, 뭐 앞으로 5년 걸린다, 2030년도까지 하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서부터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턴을 할것 같아요. 한번 턴할 것 같아요. 전혀 내년 상반기 딱 아니 지나서 이게 투자 상품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맨날 가정을 하잖아요. 부동산이 제일 늦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동안에 묻어놨던 이 실물 자산이 아닌 이 유동 자산들이 다 증발을 해버리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진짜로 이 지경으로 가다가는 코인이라는 게 신기루고 허상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순간에 거기에 빨려 들어갔던 자금들 회수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식에 배팅했던 사람들도 맨날 작전 세력에 놀아나다가 결국에 그냥 다 공치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몇 가지 없는 거예요. 금 아니면 달러 아니면 부동산밖에 없어. 결국에는 그쪽으로 또 돈이 쏠리게 될 건데 한번 뒤어봐야지 이제 그런 움직임이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호정 선생이 얘기한 게 불과 이 10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부동산을 사지 말아라. 막 그때 얘기 사지 말라 그랬죠. 네. 파산한다고. 근데 지금은 상황 또 완전 틀려져 있다는 부분도 보면 아마 제 나이 또래 있으신 분들 40대 50대 있는 분들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아우 저는 겪어봐서 아우 아무 거
전혀 저한테 현타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그때 당시도 관심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정책이라는 걸 놔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일반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은 뭐를 해야 되냐?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다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대책을 거예요. 마련해야죠. 내가 지금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을 갖고 있다는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를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참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갖다가 은행 금리가 5%라 그래가지고 정기 예금에만 묻어놓고 나서 바라기도 힘든 상황이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7%예요. 5% 수익 보고 2%를 날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총체적인 난국에서 어떤 우리가 자산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를 잘 대비를 하고 움직이는 걸 진짜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자, 3기 신도시 중에 첫 삽을 뜨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가 2026년에 입주 예정이다라는 그래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착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뭐라고 해야 기공식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오늘서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마 그 사전 청약을 받았던 것도 이 계양 신도시가 가장 빨리 시작을 네. 했고요. 이제 첫 스타트도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끊는데 뭐 입지적으로는 뭐 그냥 지리적인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죠. 좋죠. 그죠? 김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김포공항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김포공항 바로 옆에 서울이랑 딱 붙어 네, 있는 붙어 거니까. 바로 그 밑에 이제 부천 대장지구도 있고 그게 아마 하나의 블럭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네. 두 개가 너무 같이 붙어 있기 그냥 때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블록으로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계양도 마찬가지고 부천 대장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시설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곡과 연계되는 무슨 트리플 밸리라고 그래가지고 테크노밸리. 네,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부천, 계양, 마곡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는 건데 아마 직주 근접하기에는 되게 좋은 입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전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다. 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 섞인 말 하나 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공항과 좀 가깝다 보니까 시끄러워. 네, 삶의 질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그게 사람이 거주 환경 만족도 중에 이 소음이 네. 그러니까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음. 이 공항 주변의 이 소음도 이 만족도 중에 최악의 사례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세요. 네. 이제 하도 이골이 나가지고. 인이 배기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처음에 가시게 되면 하루에 비행기 몇 개 뜨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풍무지구가 그렇거든. 김포 풍무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갔었을 때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잠자리 채로 잡을 것 같더라고요. 바로 여기 배가 보이잖아. 배가 뭐야? 이게 도댕이 이게 대한항공이구나. 이게 말레이 아니 항공이네. 기종을 막 외워. 에어버스 367 막 이러고. 그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기장이 가끔가다 인사도 해요 저한테. 이게 다 보입니다. 응? 그 정도야. 네, 너무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이게 날아가는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착륙할 때 소리가 이착륙할 때 가장 소리가 소리가 크죠.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아마 고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겁니다. 높이 제한도 있을 네. 거고요. 방한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최고 높이가 15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아마 여기에도 가장 높은 게 제가 봤을 때는 15층 정도 15층 되지 정도 않을까. 제한이 아니면 될 전부 것 다 낮을 것 같아요. 저 은평 뉴타운처럼 네. 좀 낮을 것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주거 환경 자체는 그래요. 삶의 질은 뭐 주거 환경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은 아주 높진 않을 수도 땅의 위치는 되게 좋아요. 입지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네. 공항이 옆에 있어가지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그 것 같아요.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 김포공항 옆에 있는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서울이라고 예, 사람이 잘 안 가는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네.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명희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왜냐면 저는 좋더라고요 골프장이 서울이랑 그렇게 가까운 골프장이 있어 서울 시내 안에. 근데 조금 비싸 시선은 후졌는데 가끔가다 드라이브 치면은 비행기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진짜로. 본인이 장타자라고 이렇게 아니 하시는 장타가 아니라 네. 우리 뽕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골프 치시는 아시겠지만 드라이브로 빵 쳤는데 뽕샷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뜰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같은 경우 보면은 비행기 맞을 수도 있다. 이거 골프에 관련된 거는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임 PD님한테 여쭤보는 걸로. 잘 치더라고. 네. 지난번에 그 홍기롭게 가셔가지고 그때 온팡 뒤집어 쓰신 그만 얘기하죠. 나 그렇게 비싸게 나올 줄 몰랐어. 그 식당이 더 비싸. 식당 왜 이렇게 비싸? 자, 이자 줄게 제발 살아주세요. 네. 의리된 영끌 집주인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박종화 씨. 네. 의리된 영끌 집주인. 그래요. 네. 아니 뭐 그 신도시 끝난 겁니까? 네. 아 그래요. 뭐 얘기할 게 뭐 더 있나요? 3기 신도시 나는 그 계양은 뭐 얘기도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계양 대장 이런데 얘기도 잘 안 해가지고. 네. 자, 입주 폭탄에 역전세난 몸살을 앓는 성남을 가봤답니다. 금빛 그랑매종이라고 금광동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세값 하락세에 불을 붙였대요. 맞아요. 심각합니다 이거. 공급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네. 이 세대수 꽤 되는 거잖아요. 네, 5천 세대가 그 넘어가다 그랑매종. 보니까 어. 이 여기 수정구죠. 수정구. 네, 수정구.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포함된 네.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포함이 돼 네,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빨간 색깔 줄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좀 팔호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여기 단대역으로 이거잖아요. 이거. 아니요. 이거. 금광동. 잠시만 이제 조금만. 거기 여기 중앙 여기 중원구. 중원구인데. 중원구. 중원구 이겁니까? 네, 여기가 수정구. 아 그러네요. 여기가 요 중원구. 8호선 요거 네. 7호선 8호선이죠. 8호선이요. 8호선 빨간 색깔 위쪽에 수정구고 네, 밑에 밑에가 쪽이 중원구죠. 요거 때문에 공급이 막 쏟아지니까 전세값이 떡락을 하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그 파급이 좀 강해 갔냐면 송파까지. 네.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오. 지금 송파, 뭐 헬리오시티, 네. 뭐 우리가 말하면은 그 엘리트 그쪽의 전세 수요자들이 그렇죠. 이쪽으로 오겠지. 예,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싸니까. 송파에 계신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 차선 처리기 뭐냐?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송파에 계신 분들이 굳이 내가 학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례 신도시를 먼저 갑니다. 네. 근데 위례 신도시를 먼저 갔다가 거기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어, 비싸요. 근데 이래도 비쌌어. 잠깐 차 타고 한 10분만 가면요. 이 성남인데요. 그 성남에 새 아파트인데 전세 금액이 엄청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이편한 세상인데 이거 잘 지어놨어요. 가서 보면. 네. 이쁘게 지어놨어. 이게 앞으로도 요 일대가 입주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좋은 게 이 단지가 얼마나 큰 대단지. 이게 5천 세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초등학교는 4천 세대인가요? 4천 세대마다 초등학교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 두 개나 있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도 가깝고. 네, 역도 가깝고. 여기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 사실 여기가 언덕배기 꼭대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나 그래서 둔촌주공도 제가 말씀드린 네. 적 있잖아요. 역하고 우리 집 그 단지 제일 끝까지 가려면요 도보로 20분을 가야 됩니다. 그 정도 거리가 꽤 멀어요. 그리고 여기가 산 꼭대기라니까. 언덕배기 꼭대기고 여기가 평지고. 이거 혹시 거리뷰로 지금 나오나요 집이? 거리뷰 나오겠죠? 이거 안쪽은 안 안쪽은 들어가. 안 여기다 나오는구나. 보면 딱 나오겠다 이거. 여기가 막 정문 같은. 아이고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이 작년 10월달에 찍고 이거 네이버가 일을 안 하네. 그래요. 1년째 되도록 이거 로드빌 안 찍다니 이런 한심한 놈들아. 다음 카카오에서 보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저 다음 카카오는 안 씁니다. 음. 이명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코인 200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 소액이면 소액일 수도 있고 네. 거액이면 고액이면 거액이면 네. 거액이 될 수 있는데 그래요 뭐 200 정도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면은 너무 축하드리는 거고 그래도 손해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 잘하셔야 부자대원님이 산성역의 자이가 이제 요 자리 들어오거든요. 음. 내년 5천 세대 입주 예정인데 이제 큰일 났네. 이게 근데 다 그럴 거예요. 여기가 큰일이 이때가, 아니라 네.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매매 가격도 물론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자연적인 시장 상황 전세 아닙니까? 가격도 이게 잡는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돼야지 주거 환경이 안정이 된다니까. 요 주변만 제가 알기로 얼추 3만 세대 가깝게 네. 됩니다. 2만 7천 세대인가 아마 그 정도예요. 수정구가 이거 중원구는 별로 그렇게 큰 그건 없는데 이 수정구 쪽이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 해가지고 다 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 다 아파트촌 다 변모하고 나면은 송파구 집값은 쏙 떨어질 거야. 네. 아마 이쪽에서 다 몰려 나오기 때문에 이 가락시장 인근, 문정, 오금 이쪽에 마천, 거여마천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막 15억 넘는 아파트들도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접하고 입지 좋은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요. 이러다가 이게 다 채워지면 그때는 또 채워지고 송파구가 또 올라가는 올라가고. 거야. 또 이제 추후에 네. 언제 될지 모르지만 네.
분당 1기 신도시에 재건축되면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여기 어느 정도의 또 가격 상승률을 또 받침할 수 있는 또 그런 있죠.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 구도심이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 좋거든요. 입지적으로 네. 봤을 때. 이 분당구 여기 신도시 빼고 여기 송파에서 진짜로 차로 한 15분 거리면은 성남 구도심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는 건데 이 좋은 자리에 이때까지 재개발이 안 들어간 것도 참 웃기지만 이게 뭐 이재명 때문에 그러나? 아니요, 대장동 그런 건 해가지고. 아니고요. 여기는 뭐 성남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산이 엄청 험합니다. 네 맞아요. 다 네, 언덕이에요. 다 언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평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게 남한산 자락에 있는 거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공단 끼고 나서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공급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은 가격에 영향을 받고 이게 뭐 걱정스러운 일이냐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한번 이게 겪어야 돼. 근데 다 그렇습니다. 네, 다 그래요. 어디 가는 대단지가 들어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단지가 들어가면은 진짜 전세값부터 우선은 폭락을 하고 아마 둔촌주공도 아마 입주하게 되면요. 거기는 진짜 거기도 큰일 제가 날 봤을 거예요. 때, 네. 왜냐면 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만세대 넘으니까 아마 제가 봐서 서울 전체의 전세 금액도 흔들 수도 있는 서울 그런 전체가 다 흔들리죠. 전체가 다 흔들릴 네.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는 이제 그런 공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었고 전세 제도를 뭐 뜯어 고쳐가지고 그 개 같은 뭐 임대차 3법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됐잖아요. 공급을 못하게 해가지고 이 사달을 내냐고 박원순이가. 그래요. 저 부자대원님이 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분당 이주 철거할 때 구성남으로 넘어올 수 있을지 궁금해요. 학군이 별로라서 얘기하시는데 그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군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내가 사실은 그 금액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돈이 많게 되면 당연히 분당에 아직 철거 안 한 아파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수지, 죽전, 뭐 동탄 아니면 위에 있는 성남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는 경기도 광주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군이 별로라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남으로 안 갈 거다, 구성남 쪽으로 안 갈 거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 내에서 네.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차 오지게 막힙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서초구에 있는 반포 주공아파트 이주하는 것 때문에 과천 안양까지도 흔들렸었거든요. 학군이라 따지게 되면 거기가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반포는 진짜 뭐 학군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전국 2위죠. 네.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하셨는데 좀 지켜보세요. 지금은 저기 서울 외곽 쪽부터 붕괴잖아요 거의. 어디를 매수하신다는 거예요? 성남. 아 성남. 그러니까 성남은 타이밍이 좀 늦으셨어요. 성남은 전 개인적으로 투자한다고 네. 미리 했으면 했었어요. 예, 재개발 상품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됐었으면 지금 벌써 아파트가 됐었던 거고 그때 당시 제가 예전에 그 성남 같은 경우는 그 다세대 빌라 매매가가 얼마냐면 2억 5천이었습니다. 2억대도 있었고 1억대도 있었어요. 투자 금액 4천, 3천 막 이랬던 거예요. 네. 그게 그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10억 가까게 되고 옮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이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늦으신 감이 좀 있고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직접 가보시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굴곡이 좀 많이 져 있고 고가에 그럼요,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축구공 갖고 잘못 놀면요 그 공주수로 15분 뛰어가야 될 수 있어요. 스케이트 타고 내려가야 돼. 네, 지금 시간이 53분인데 그래요? 5분 브리핑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어디 준비되셨나요? 아,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민현의 5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나오네. 네, 그때마다 웃기네. 자칫 그 무료한 오후에 날카로운 비타민과 같은 5분 날카로운 브리핑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브릿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부동산 계약 시에 4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분쟁 상황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조정 판결해 주는 부분이 이제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분쟁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판례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했을 때 향후에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그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범위까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이제 종료가 됐을 때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지만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해서 사인 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약 기간 종료돼서 다른 건물로 이제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이제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를 하면서 임대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말하는 거죠, 상가. 네, 상가. 상가죠? 네네, 상가죠. 자, 우선 이제 우리나라 그 민법상에는요, 이 원상 회복의 의무에 대해서 범위를 이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 회복,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민법 제 654조와 6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례를 좀 볼게요. 이제 원상 회복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원에서 네, 좀 내려갔어요. 원상 회복의 범위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제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상태라면은 사용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한 무방하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통상의 손모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사용할 때 통상의 손모라는 달아 없어진다는 게 손모인데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규책 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통상의 손모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배, 뭐 장판, 바닥의 타일, 벽자 페인트, 걸레바지 등등이 달아 없어졌을 경우에는 요거는 임차인이 원상 회복의 의무를 굳이 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인위적인 변경이라고 하죠. 인위적인 변경은 임차인이 자기의 그 사업을 위해서 증개축을 하던가 아니면 시설물을 추가 설치했을 때 인위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끊겼어 흐름이. 아니요, 내려가. 최근에 또 판례를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 같은 얘기예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는 이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귀속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부당하게 주게 되므로 부당함으로 같은 얘기죠. 통상의 손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의 의무가 없다. 아까 뭐 바닥 타일, 페인트 등등.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 내비둬도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경우는 그쵸.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임대료와 그 월세의 그런 그 통상의 손모에 대한 감가상각 그리고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차후에 원상회복 의무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요구 부분을 또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판례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요, 이제 그 원상회복 의무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철거 의무가 현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내가 임차받기 전에 그 전에 종전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 종전 임차인이 뭐 증개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의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그 부분을 명시했다라고 하면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어떤 판례의 내용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지어야 한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드려 봅니다. 네, 미니언님 잘생긴 얼굴이신데 머리 올백으로 넘기시면 어떠실까요? 어느 분이시죠? 진심으로요. 네. 진심. 다음번 출연 때는요, 제가 좀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출연하도록. 이승우님이 진심으로 저기 고언을 하셨네요. 고언을. 그래 그냥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그 아프리카 TV에서 네. 그 뭐죠? 별풍선. 별풍선 주고 뭐 시키고 네. 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쉴드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음. 뭐 쉴드 치실 분은 없습니까? 쉴드? 난 보기 싫은데.
뉴스 2개 남았는데 빨리 보시죠 그냥. 그래요. 아, 나 민현님 하여튼 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긴 했는데 하여튼 이 판례 내용을 좀 그냥 그대로 읽으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마지막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래요. 정리해드릴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불법 아니 저기 뭐 징계 치골 만약에 벽이 있었는데 벽을 허물거나 또 내가 어떤 간판 시설물을 새롭게 증설하거나 그럴 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바닥, 타일, 페인트, 걸레바지 등등은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것까지는 그 원상 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택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준용에서 어느 정도는 그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들도 파손하지 않는 이상 네. 기존의 바닥 타일이라든지 뭐 문고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걸레바지라든지 벽지에 대한 훼손은 굳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임차인이. 네, 그래서 그죠? 대신 이제 막 부부싸움하다가 싱크대 때려부시고 그다음에 전기 뭐 깨지고 전기 막 깨지고 그런 이런 거는 것들은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되는 걸 이렇게 계속 보니까. 판례에서 어떻게 이제 평석을 했는가 이제 그것까지 살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뉴스 보시죠. 빨리빨리 가시죠. 네. 규제 대상에서 풀려난 인천하고 세종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상승을 할까요? 상승을 할까요? 네. 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은 네. 좀 틀린 부분은 좀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수 이런 우리가 이제 보합 형태에서 약간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인천은 공급이 너무 네, 많습니다. 네,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적체 현상이에요. 인천이 진짜 요즘 들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대구 수성구랑 거의 비슷해. 진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도시가 저는 이래요. 자체적으로도 물론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도시긴 하지만 이 인천의 인구가 늘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서울의 집값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인천 쪽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게 되지만 인구가 유입이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도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뭐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인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한동안. 예전에는 한동안 많았었죠. 근데 한동안 많았죠. 왜냐면 한동안 서울이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50만 명이 넘어요. 네. 100만 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확 밀려나가지고 그것도 내가 그 집에 실거주를 하려고 나간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몰려갔던 데가 인천하고 이제 동탄 막 그런데 수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작년에 집값 상승률 1위가 이제 인천입니다. 네. 수도권이 엄청났습니다. 1위.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밀렸던 부분이 지금 수요자들이 지금 적체가 되는 이제 거의 이제 유동이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수요는 끊겼죠, 이제. 그다음에 한동안 공급을 많이 진행했었던 부분이 이제 어느 막 터지는 정도의 거야.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아까 좀 얘기했던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천이잖아요, 계양이. 인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서울하고 가깝죠. 네, 뭐 계양 신도시 그 위에 보면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택지개발 지구도 인천 내에서 상당히 이제 서울 쪽으로 근접하게 많이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 분양 물량 쏟아진다 그러면 인천 쪽 도심 쪽에 원도심 쪽에 일자리가 있지 않으면 그쪽을 네. 굳이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원도심 거거든요.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이 엄청납니다. 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많고. 공급이 그냥 계속 그냥 쭉쭉쭉쭉 진행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서울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 인천 쪽에 눈을 돌리고 매수를 할 시점에는 잠깐 반짝 올랐던 것이 이게 인천의 수요가 항상 넘쳐나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뭐 꽉꽉 들어차고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을 만한 메리트는 사실상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은 한동안은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그거랑 좀 다른 지역은 어디냐면은 저는 송도하고 세종이거든요. 네. 인천이라고 다 같이 싸잡아서 인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빠지는 지역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를 만한 지역인데 저는 송도는 오를 만한 여력이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송도에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즉 지금이 또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송도는 올라갈 것 같은데 송도는 올라갈 것 세종은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세종은 저는 세종도 사실은
저는 좋게 보거든요. 아, 일단 택지 네. 개발지구로 조성돼 가지고 이게 무한 확장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저는 세종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광역시가 아니거든요. 여긴 특별시입니다. 특별시죠. 세종은 특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래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거에 사실은 지금 한 50% 죠. 5분의 1도 못한 거예요. 정확히 5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지속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쟁이 나가지고 수도로 옮기지 않는 한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주변 일대가 지금 세종 같은 경우가 정치 도시로서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을 다 갖다 집어넣는 옮겨놨잖아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 주변에 공단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깔끔한 도시는 그 주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세종시만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올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세종 떨어진다. 그래요. 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 빵.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15억 이상 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리천장이 있었다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에 대한 내가 돈을 지불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세종에 살 필요는 없었던 네, 부분이죠. 그럼요. 근데 그게 앞으로 더 규모가 더 커지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청주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뭐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다가 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세종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세종은 딱 지금 가격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가격이 적당해. 더 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좀 더 오를 거라 봅니다. 근데 더 올라가면 안 돼. 네. 자 이제 마지막 뉴스고요. 네. 5호선 저 김포 연장 해가지고 합의 본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장기역 일대는 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그 계양 신도시 인천 거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울의 서쪽 지역에 있는 택지 개발하는 지역들이죠.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들인데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철 5호선이 들어가고 뭐 지금 아마 저도 뭐 유튜브로 보니까 많으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저번 주에 이 김포 한강 신도시 2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컴팩트 신도시. 시티 네. 해가지고 한강 2 해가지고 뭐 진짜 뭐 무슨 올림픽 하듯이 막 이렇게 영상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 중에 저는요 다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다 좋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 분명히 정치적인 겁니다. 이거 100%.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 시기가 딱 그래. 시기가. 왜냐면 2027년도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다음 대선 100%입니다. 라고 느낌이 드네요.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25년 이후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답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거기다가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도 의아한 부분인데 기간을 얘기해 주는 게 2027년도서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2029년도 입주시키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떠들어 놓고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또 내밀 거란 말이죠. 이게 분명히 다른 당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거랑 가장 흡사한 친구가 누구냐면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네. 그거 개발한다고 이때까지 얘기 나오면서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 15년째 떠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됐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한 데가 용인 플랫폼 시티예요. 근데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도지사 때 나왔잖아요. 네. 지금 도지사가 어떻게 진행할지 모릅니다. 물론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도 진행 잘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컴팩트 시티는 이름만 바꾸고 규모만 좀 더 커진 것뿐이지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친구한테 지금 이렇게 주면서 떡밥을 깔아주는 거죠. 5호선 줄게, GTX 줄게, 뭐 BRT 줄게. 여기다가 뭐 고밀도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 윤석열이 원래 얘기했던 거잖아요. GTX 노선 인근에 뭐 지하철역선에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서울도 물론 그런 지역도 있지만 서울 외곽에는 분명히 GTX 노선 인근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부천 그때 어제 네. 부천 종합운동장역 인근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다. 막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 뉴스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지금 딱 나온 게 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GTX 역 장기역과 그다음 그 위에 신도시 생기는 컴팩트 시티에 5호선 연경해서 뭐 SBRT 집어넣고 주변에 해가지고 뭐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닐 것 같다. 물론 지하철 5호선은 연장될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실은 원래 확정이 됐어요. 국토교통부 자료 보면 나옵니다. 2018년도에 5호선 연장돼가지고 장기역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뭐예요? 그거 차량 기지가 지금 이제 컴팩트 시티 있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원래 개발 계획에 나와 있던 부분에 아마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인가요? 어디에서 분명히 제가 아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장기역이 나중에 GTX 노선과 5호선이 진행하는 뭐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아마 유일한 아마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한 2, 3년 전에. 근데 인제와서 되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냐? 지금 사실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3기 신도시는 아유.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여기 입지가 좋냐? 입지 별로 안 좋거든요. 더 북한으로 갔잖아요. 네. 더 북한이잖아요. 여기서 개성이 더 가까워요. 몇 번 말씀드린 여기 개성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주변에 개발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 딱 하나 나오나요? 요 위에가 이제 네, 여기잖아요, 여기. 요 위에가 들어간 거잖아요. 요 밑에는 또 대곡지구라고 있어요. 이게 남들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거 대곡 제2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엄청 규모가 큽니다. 이게 검단 신도시랑 붙어요. 그 검단 신도시 바로 붙으면 마전 택지개발지구가 또 있습니다. 네. 마전 택지개발 또 왼쪽으로 가보면 오류도서부터 해가지고 검안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 밑에가 뭐냐면 청라예요. 근데 또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시내폴리스라고 있죠. 네. 이거 IC만 있고 이거 일반 산업단지라고 보이지만 이게 이제 영화 뭐 그 시내폴리스니까 네, 이제 영화 관련 영상 뭐 관련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이 네. 뭐 이렇게 해놓다는 얘기. 이것도 배우 도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밑에 보면은 향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파크 달랑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개발 들어가야 되는 거고 풍무역세권 개발 들어가고 또 좀 더 내려오다 보면은 고촌 일대 보게 되면 고촌 공공주택지구 또 있고. 예, 여기 있고 여기도 지금 개발지구거든요. 이게 정확한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도 이제 다 개발지구란 말이죠. 지금 아파트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김포도 이거 집값 빠지겠는데?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게 어디랑 비교하면 딱 좋냐면 일산입니다. 네. 일산이 왜 분당이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선 했는데 분당의 절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개발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택지 일산이. 개발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거지. 식사동 확장했지, 맞아요. 저 풍동 확장했지, 덕이지구 확장했지, 고향 주변에 보면 삼성, 원흥, 탄현, 탄현. 뭐 다 장항, 뭐 다 확장이다 다.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원래 요거밖에 없었는데 사방팔방으로 다 확장하니까 이게 집값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도 자료 보면요, 그 참 뭐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동 기존의 양곡, 장기, 한강, 신도시 등등 기존 개발지가 나비 모양으로 해서 가운데가 텅 비었다. 그래서 가운데를 채워가지고 완성을 한다. 뭐 그런 어떤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옛날 한강시대 분양을 해서 알잖아요. 여기에 군부대가 있어요. 여기 무슨 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산 장기동 이 산이 있어요. 이 산 이름이 안 나오나요? 어우 드려. 요거 잠시만요. 요거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게 신도시 안에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도 그 고도 제한이 있나요? 이거. 운유산이죠. 운유산. 이 운유산에 포부대가 있어요. 음. 그게 어디로 갔냐면 북쪽을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포부대가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파트 개발을 못 한 거예요. 운유산 위에 가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거 북한이잖아요. 여기. 네, 바로 위가 이제 북한이거든요. 어디예요? 뭐 우주산. 이 운유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군부대가 있어요.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군부대 지워주겠지. 이렇게 지워주지. 여기잖아요, 이거. 이게 군부대. 이 위에 군부대거든요. 이게 포부대가 있어가지고 앞에를 어쩔 수 없이 거기 아파트를 못 지었던 거예요. 군사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떤 기자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사보호 지역이었던 부분을 모르겠어요. 일부 해지를 하면서까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을까요? 뭐, 보시기엔 일단은 던지고 보자. 어떤 나중에 그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한 아니 어떤 이게 그 후석이다. 매표가 됩니까? 근데 이거 뭐 김포에다가 택지 개발지구 하나 더 조성해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무리수를 던질까요? 저는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 더 지정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자꾸 외곽 쪽에 지정해봤자 어. 집값 안 떨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영향을 못 받죠. 어. 하지만 이제 주택 공급이라는 건 250만 가구에 대한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곳을 또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컴팩트 시티라는 거를 김포 장기동 이런 거 얘기를 하나 해놓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GTX 2노선 있고 뭐 F 노선만 있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될지도 않을 거를 갖고서는 100% 던질 확률이 좀 더 높다. 내가 봤을 내가 때는. 진짜 국토부 일 똑바로 하라고 몇 번 얘기하냐 지금. 그러니까요. 국토부는 말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원래 5호선 GTX 들어가는 거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떤 게 아니야. 뭔 말도 안 되는 뭐 자꾸 이 개소리만 쌉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데. 아유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5호선은 원래 김포 한강시도시 처음 생길 때 공약으로 나왔었던 네, 거잖아요. 골드 라인이 아니라 원래 5호선에 5호선이 같이 가는 연장하기로 거였어요.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고향 그 세 군데 지자체에서 그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산 쪽으로 가는 뭐 삼성직으로 갈 수도 있다. 음. 세 군데에서 들이댔는데 네. 뭐 김포가 가장 유력했다고 해죠 그때가. 하여튼 그래서 그거 지금 그 아파트 신도시 분양 받으시면 분양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주니까는 이제 안 해주고 사기당했다고 맨날. 다마스 2개 붙여놓고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위례도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네. 위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국토부는 아무 일도 안 한다니까 맨날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지도 보면은 그 시내폴리스 있죠. 네. 그 시내폴리스로 들렸다가 검단으로 들렸다가 이렇게 장기동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건폐장을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아마 좀 노선을 바뀌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지도 말고 네이버 지도 보면 이게 방화역에 이제 건폐장이 있단 말이죠. 뭐 민현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건폐장 있는. 그거를 방패- 같이 방패장. 인수해 나가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그 건설 폐기물. 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김포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가가지고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거든요. 이 건설 폐기물 자재들 그 건폐장이 인천이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5호선이 검단을 통해서 갈 것 같고 만약 인천이 안 받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내폴리스로 직전으로 갈 것 같아요. 왜 시내폴리스도 이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 지하철이 없잖아요.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을 관통할 것 같다. 근데 뭐 김포 사람들은 검단 들렸다 오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싫어하죠. 아직 그렇죠. 이전 확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논의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포로 갈지 인천으로 갈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지금 인천에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네. 청라 옆에 그 냄새 나는 거. 이 청라분들 그 냄새 엄청 나는데 그거 쉬쉬하고 있잖아. 집값 떨어질까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왜 저는 그거 지나갈 때마다 이 냄새가 도대체 왜 나는 거야?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 암사동 선사유적지 지나가지고 하남시 쪽으로 빠지는 중간에도 갑자기 지나가면은 이게 식구들끼리 얼굴 쳐다봐요. 이러고 방귀 꼈냐 이러고. 아니 이건 방구 냄새가 아니라 그냥 가스 냄새거든요. 가스 냄새. 근데 그 위에 골프장을 또 만들었잖아. 골프장 가봤거든요. 네. 골프장 중간에 그 파이프. 터지지 말라고 그 뭐야 파이프가 박혀 있어요. 파이프 밖에 있죠. 아 거기만 가면은 진짜 거기다가 불 붙이면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어. 네. 저희 옥상에도 파이프 하나 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뉴스가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냥 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좋다고 얘기하고 뭐 그쪽에 하라고 하는데 저는 썩 그냥 뭐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였다.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또 지금 하는 될지 거죠.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요. 가봤자.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2027년도에 뭐 분양을 해서 2029년 입주는 어렵다. 그래서 아니 어렵든 쉽든 간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이 대세가 아니야. 아니 별로 그거 해봤자 뭐 근데 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거야 지금. 왜 갑자기 원희룡이 왜 구름 발표를 왜 하지 지금? 갑자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바보니? 뭐 이런. 그 나는 정치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발표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짜맞추기거든요. 짜맞추기 그냥 쇼하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로 좀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게 오래됐어요. 1시간 20분이나 아니, 방화역 그 5호선 얘기를 10분을 넘게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왜냐면 네. 제가 꼭 배고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배고파. 네. 저희가 그 이번 주 목요일이요.
수능입니다. 네, 수능입니다. 수능. 그래서 네. 저희가 아마 그날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방송을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봐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일이 좀 회사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솔직하게 어디 뭐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어떤 그 일이 있겠죠? 비슷한 겁니다. 뭐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양해를 부탁을 드린다는 네. 말씀이네요. 그날 이상하게 좀 잡혀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지방을 잠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